요즘에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한다는 상황 때문에 부모님들 고민이 많은데 좋은 진로를 고르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선 AI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 로봇도 점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진로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모든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해답이다라고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알지만 우리 모두의 숙제인 학교 성적대로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잔소리하지만 공부를 딱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해 봐야 돼요. 우리 딱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자. 왜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못하면 사범대 라이센스를 못 얻어요. 제가 아무리 의사가 돼서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고 싶고 혹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제가 공부를 못하면 의대에 진학을 못하면은 그건 다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그런 어떤 구조들이 학벌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벌이라는 게 어쨌든 학생들이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척도이기 때문에 그 척도를 볼 수 있는 게 학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끈기, 인내, 참을성 이런 것들이 거기 농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좀 학교 성적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전문직뿐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부터 대기업을 들어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학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무원을 준비하더라도 그런 걸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최고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이상은 하려고 노력은 하자라는 게 이거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될 수 있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공부를 잘하는 건 유리한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왜냐면은 지방 국립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같은 인서울이라도 인서울 하위권이 인서울 상위권을 역전한 사례도 정말 많아요. 그거는 처음 입학할 때는 조금 격차가 있게 들어가는 건 맞지만 나올 때는 거기서 뭘 배우느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가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판단하는 요소기 때문에 어느 이상, 기준 이상만 여러분들이 좀 확보해 두면은 그 뒤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성적 순대로 이렇게 진로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잘하도록 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수학적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수학을 실제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해요. 수학을 정말 잘한다.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왜? 잘하니까 알아서 뽑아갈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학이 좀 애매하거나 중상이거나 중하위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팁을 드리냐면은 이 이공계 내에서도 그리고 문과에서도 수학을 붙이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공계 내에서도 수학을 덜 쓰는 학과를 가자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죠. 이공계를 가야지 그나마 취업 확률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든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조금만 올려서 취업 확률이 높은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는 게 진로 설정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지질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안에서도요. 암석공학이나 다른 것들은 좀 수학을 많이 해요. 물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제가 주 전공, 메인 전공을 했던 광상지질학, 에너지 지질학 쪽은 수학의 관여도가 조금 더 적었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고요. 당연히 저는 후자가 맞았고 그 덕분에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업해서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공계하면 수학이랑 물리랑 기타 관련된 과목들을 너무 잘해야 될까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덜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전공들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화학과도 그렇고 천문도 그렇고 해양학도 그렇고 기상학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산업공학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나 너무 수학 못하는데 나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수학을 조금만 잘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세 번째는 그런 성적이나 수학 이런 거랑 별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일, 가슴이 따라가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정말 좋은 거잖아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내가 유튜브에서 찾는 것들, 내가 친구들이랑 자주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로 해서 저 선생님 저 케이팝 좋아하니까 가수 될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걸 바탕으로 사람인이라든지 알바몬이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쳐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 보통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케이팝 좋아하고. 그럼 우리가 케이팝을 쳐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기획사부터요. 컨텐츠 회사들이 쭉쭉쭉 떠요. 그럼 거기서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클릭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이브에서는 이런 사람들 뽑는구나.
A&R이 이런 거구나. 마케팅은 이런 거 하는 거구나. 다다다다다 적어놨어요. 그럼 그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뭐 편집을 좋아한다. 영상 편집, 유튜브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유튜브로 쳐보세요. 그럼 요새 어떤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이런 현실적으로 직업화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내가 뭘 가질지를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돈의 측면, 연봉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보면서 진로 설정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 형, 누나, 형들도 전부 다 똑같아요. 취업할 때요, 연봉을 굉장히 중시해요. 몇백만 원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까 말까 고민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꽃 관련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럼 이건 나중에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왜? 금전적인 게 발목을 잡아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살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물론 절약을 하고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정말 이게 벌리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돈이 너무 적진 않은지, 이런 현실적인 요소를 진로 설정의 한 요소로서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미래 지속성이 있는지, 즉 앞으로도 먹고 살 게 주구장창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은 로봇이나 AI가 정말로 웬만한 걸 다 대체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체해야 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감수성이 있거나 뭐 복잡성이 있거나 섬세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치료하고 뭐 고치는 의사 중에서도 영역이 다른 거예요.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로봇이 절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치과 갈게요. 치과 가서 로봇이 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앞으로 기술을 발전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의 이 치아를 건드는 섬세한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어려울 확률이 커요. 마찬가지로 영상의학과는 또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의대를 진학을 하더라도 개념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도 로봇이나 AI가 침투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잡성이나 섬세성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성이 있는지를 여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일을 정했어. 돈도 벌려. 근데 5년만 벌리고 10년 뒤에 못해. 그럼 또 다른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5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군이 살아남을지 그 아이디어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인공지능과 로봇 등에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게 대체되지 않고 어떤 게 대체될지를 정확히 꿰뚫지 않으면은 거기 흘러가요. 자, 첫째는 복잡성을 갖고 있거나 섬세함을 갖고 있으면은 덜 침투당해요. 의사라 할지라도 영상의학과나 뭐 피부과 또 뭐 진단 전문 의사 이런 데들은 기계에 의해서 좀 대체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근데 치과나 외과 이런 데들은 섬세함이 있다 보니까 기계들이 대체하기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의대를 가더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나중에도 오랫동안 돈을 벌고 봉사를 하려면은 이쪽을 가야겠구나라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복잡성이랑 섬세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복잡성이나 섬세함을 바탕으로 미용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사회복지, 그리고 뭐 재활의학, 또 뭐 물리치료사, 또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 너무 많죠. 우리 기계공도 수리공도 마찬가지고, 치기공사, 뭐 타일공 모두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하시면은 내가 준비했던 직업이 끊기지 않고 30년, 5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의성이라든지 감수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국악이나 전통예술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기계가 흉내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흉내일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예술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현대미술도 그렇고 현대예술도 그렇고 우리가 연기하는 배우, K-팝 가수, 또 연예인들, 선수들, 프로 선수들, 또 요리사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기계랑 대회를 열 수는 있지만 기계에 대체되기는 쉽지 않은 직종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쌤, 우리 이제 요리 로봇 나왔어요. 우리 분식집 갔더니 떡볶이 로봇이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요리하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밥집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셋째는 이제 재난이라든지 안전 뭐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는 기술 발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쪽 직종을 연구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 초에 아마 산불이 국가 재난으로 정말 크게 났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거 보면서 저도 아니 이렇게 세상에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저 불 하나 제대로 못 고르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안이 더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경찰을 뽑을 거고 이렇게 소방 방재 재난 쪽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진도 그렇잖아요. 이쪽은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성적이 애매한 친구들은 운동신경이 보통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이쪽을 남녀 상관없이 많이 지원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인원들이고 그쪽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취업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드론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드론은 사람이 대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군인을 볼게요. 지금 러우 전쟁에서 드론 부대가 어마어마해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보병이 있으면 됐지 뭐 탱크가 있으면 됐지 하는 것들인데 그냥 드론 몇 개 달려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군인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보병의 대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인도 정확히 알아보면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고 이 부분 좀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자 앞으로 국방은 더욱더 감소할 거예요. 자 저출산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한 해 인구가 30만 명, 20만 명 후반대예요. 그러면 여학생들 포함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거는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래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면서 군인 쪽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꼭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이의 진로 역량을 길러주는 3가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트렌드는 그 대학이 원래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다가 이제 진로 연계성으로 바꾸고 있어요. 워딩을. 그 말이 뭐냐면은 진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업이 오히려 대학한테 요구하고 있으니까 맞아. 전공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공을 더 확장해서 진로 계열의 연계성이 있는지 진로에 진짜 궁극적인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싶어서 대학이 이제는 고3, 고2 우리 수험생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을 진짜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이 조금씩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자 크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3가지. 자, 첫 번째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말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해야겠죠. 자, 글 하나만 잘 써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김성주 씨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노벨상 받은 우리 한강 작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김은숙 작가처럼 우리 드라마 대본 써봅시다 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하지만 쉬운 글쓰기들이 있어요. 카피라이팅을 한다거나 유튜브 제목을 만든다거나 썸네일에 들어갈 걸 한다거나 전단지에 나올 카피라이팅을 한다거나 이런 우리 주위에서 실용적인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글쓰기도 친해지고 점점 글과 가까이져서 조금 더 중급의 글쓰기를 하게 되고 고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나중에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우리 주위의 일상에 있는 글쓰기들을 많이 연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 카피를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광고 카피도 따라해보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을 스킵만 하지 마시고 얘네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관점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 얘네는 일부러 이 부분을 강조했고 색깔을 이렇게 했구나. 디자인적인 것도 보일 거고 아, 이 유튜브는 왜 의문문으로 제목을 했을까? 왜 여기서는 이것이라고 일부러 숨겨놨을까? 본질을?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아, 사람을 마음을 훔치는 게 마케팅의 본질이고 나도 앞으로 글 쓸 때 이렇게 해야 됐구나. 애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동기부여했구나.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훈련에서 시작돼서 이게 쌓이면은 누적돼서 어느 순간 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외에도 영화나 뭐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막 갈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나는 뭐 주인공을 누구로 하고 누구로 섭외를 할 거고 연예인 차은우로 할 거고 섭외해서 해보시고 가상으로 드라마 대본도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이거 우리 정식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하다 보면 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기도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옛날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대본집을 샀어요. 그래서 구씨 대화도 한번 해보고 미정이 대화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발성도 연습하게 되고 아, 저음을 이렇게 일부러 쓰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일부러 공기를 섞는구나. 대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감독의 시선, 배우의 시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글쓰기와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는다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바로 생활력과 책임감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해서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앞다퉈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 1순위, 2순위에 들어가요. 왜? 가족을 챙길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런 사람들을 사장님들이 다 뽑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명의 사람이 있다 칠게요. 한 명은 시키는 것만 해요. 2번째 사람은 시키는 거 외에 하나, 2개를 항상 더 해와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뽑을 확률이 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면 돼요.
엄마가 뭐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하나 가져올 때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2개, 3개를 가져오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만 더 리더가 돼서 팀을 이끌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날씨에 내가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고 이러면은 책임감이 늘어나요. 쉽게 말해서 극한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고 내 몸이 좀 힘든 경험을 하면은 거기서 내가 얻는 게 몸이 체화를 해버려요.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님이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되고 고학년부터는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거 어렵지 않지만 캠핑 가서도 애들한테 혼자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니까. 이런 거 실패해봐야지 언제 실패하겠어요. 그렇죠? 봉사활동 가서도 쉬운 봉사도 있고 어려운 봉사도 있는데 직접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지만.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뒹굴고 힘든 걸 경험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 융합력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쉬운 예만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위에 이제 흔한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새 초코파이도 어마어마한 맛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초코파이 두리안 맛 붙여볼게요. 어떠세요? 자, 맥주에 블루베리 넣어볼게요. 블루베리 맥주.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몽맛 맥주도 있고 뭐 토마토 맥주도 있더라고요. 그럼 확장해서 블루베리도 있을 수 있고 두리안 맥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오은영 피자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뚱맞은 걸 연결할 수도 있고 비슷한 걸 연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붙이는 훈련을 하면 그게 창의력이고, 어려운 발명대에 나가는 창의력을 우리가 쫓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실용적인 창의력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고, 그게 쌓이면 나도 모르게 통통 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가야지 발명 천재 될 거야. 여기 가야 될 거야 라는 걸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오리온이라든지 혜태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지금 훈련하는 것들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팅 회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글을 이렇게 바꾸고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살짝 대중성이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도 예시 드렸으니까 요 3가지만 연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책에도 15개나 제가 넣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책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셨던데, 부자가 되는 5가지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그 현장에서 보통 아이들이 돈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부자 되고 싶고요. 저 건물주 되고 싶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그게 뭐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일찍 처리해두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세상이 힘든 걸 미리 알고서 미리 준비한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돈을 볼 때 돈을 나쁘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전 항상 말씀드린 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자체는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서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부자가 된 선배들의 예시를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미안하지만 성적을 살려서 취업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면 높은 연봉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사 예를 들게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맞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월급이 200이면 그분들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할까요? 의대 선호 현상이 이렇게 높을까요? 아마도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도 그렇고 전문직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소명의식도 있지만 우리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공부를 잘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그 다음 티어로 잘한다 싶으면 또 대기업을 들어가면 되고 공기업을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안하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조금이라도 그 소득이 높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 든 거고, 둘째는 기술을 살리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공부랑 취향이 안 맞아 하는 친구들 많아요. 했지만 한계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딱 눈 감고 야, 우리 기술을 살리거나 땀 흘리는 직업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설득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아니 공부머리로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민다고 안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취업난에 빠져 있고 계속 2년, 3년, 5년 트라이 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블루 칼라 직업이라 불리우는 예를 들어서 뭐 타일공, 에어컨 청소, 뭐 지게차 기사, 그렇죠? 전기 배선, 쓰레기 청소, 뭐 펜스 시공, 하수구 청소, 그렇죠? 마루 시공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돌아올 확률이 큰 거예요. 물론 영업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수랑 어떤 사람들이랑 팀을 짜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블루칼라 일도 드리냐면은 솔직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나중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자녀분들이.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민을 하거나 워크 퍼밋을 받을 때 유리한 직종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전문직은 솔직히 쉽지가 않고 애매한 사무직든 퍼밋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자기들 대신 이런 하드워킹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간다 이거예요. 오케이, 너 내가 허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보험의 역량으로서도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좋아지는 편이 이런 블루칼라의 월급이 소득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호주나 다른 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이런 걸 볼 때 이거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맞아, 이쪽이 이제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직종에 있는 어른들이 대부분 50대, 60대가 많아요. 그런 얘기는 즉슨 우리 10대부터 30대 있는 분들이 거기에 진입을 하는 순간 블루오션일 확률이 큰 거예요. 물론 파란만장한 것만 이렇게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힘든 일이 앞에 있을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열어두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창업이에요. 자,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걸 하거나 나만의 회사를 한번 차려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사례인데 물론 영업이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스트레스는 존재해요.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벌리니까. 그리고 알바라든지 직원들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직원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직원이 갑자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잘만 하면 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케이스도 많고 또 장점이 내가 사장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덜한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뭐 본도시락, 교촌치킨, 올리브영, 맘스터치 이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IT 회사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방충망 회사를 할 수도 있고 마케팅 회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벌레 퇴치 회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창업에 대한 것도 한번 열어두시면 좋아요. 왜? 부자가 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창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모두가 알고 있고 뭐 코인 그리고 뭐 주식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해외 주식, 인도네시아도 많고 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그렇죠? 금, 은, 달러, 미술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과 같이 모의 투자도 그렇고 한번 임장도 같이 가보시고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대화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도 주식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쪽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블로거라든지 우리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리고 출판사들도 좋은 책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시면은 많이 인사이트도 얻고 내가 힘들게 갈 수 있는 거를 줄여주니까 꼭 그런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투잡, 쓰리잡 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남들 한 번 일할 때 두 번, 세 번 일하면 더 쌓이는 거예요. 이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일만 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돈이 쌓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요. 바쁘면요. 어디 갈 시간도 없어요.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돈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허름했던 가게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시장 통해서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돈 쓸 시간도 없고 역량도 그 가운데 다 올라가요. 원래 제가 A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B, C를 하는 순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자녀분들이랑 부모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꿈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 번쯤 하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경제적 부자만이 모든 부자의 정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진로 교육인인데 사실 부자의 종류는 다양해요. 이 부자라는 뜻이 사실 리치잖아요. 리치? 풍부하다는 뜻. 그럼 뭔가가 풍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감수성이 풍부해도 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키우실 때 감수성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많은 친구는 정말 나중에 뭘 해도 성공할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긍정이 넘쳐도 긍정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부자라든지 뭐 봉사부자라든지 나눔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서라도 무형적인 탤런트가 많이 생기면은 그게 리치해지고 풍족해지면은 그걸 기반으로 사람이 붙고 돈이 붙을 확률이 크니까 그런 무형적인 것도 자녀분들에게 많이 증여해 주시고 보모를 해 주시고 같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꼭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 전문가시니까 미래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암울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우하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서 오해하실 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우하향한다고 해서 폭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쌓아놓은 게 있고 여전히 4차 산업에서는 탑 클래스 1티어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산업들은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어떤
직업들은 소멸할 거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면서 암울화가 되는 건데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보면은 남자 여자 갈등, 또 뭐 정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도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들의 불합리함, 여자들의 뭐 경력 단절 이야기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치열해요. 성평등 이슈 정말 치열해요. 정치 이념 갈등, 야 좌파도 왜 그래, 우파 왜 그래,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려는 면도 분명은 있지만 서로 이해 안 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최근에 이슈된 게 뭘까요? 국민연금 이슈. 이 정도로도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결국 그 폐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을 거거든요. 부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좋아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암울하다고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폰지 사기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근데 모두 알고 있어요. 이 국민연금이 예민하다는 거. 아마 이 얘기하면은 여기 댓글도 두두두 달릴 수 있어요. 서로들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 내가 일부러 불 붙인다고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들한테 우리 좀 더 내줍시다라고 하면 어느 면에 일리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역이었으니까. 근데 청년들은 또 박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잘 좋아질까? 쉽지는 않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앞으로 이민자가 들어온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좋아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알아요. 저출산 때문에라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자, 그러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문화 갈등 없을까요? 종교 갈등 없을까요? 이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좋아라는 인식도 생겨서 그 동네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거고. 예를 들어서 학군지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받아줘요라고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이민자 문제, 남녀 갈등, 정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갈등들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좀 암울하다고 한번 살짝 포인트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자, 사회가 급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자, 제가 이제 시골로 많이 갈 경우 많아요. 학교가 이제 시골에 있고 저기 지방에 있는 경우 많으니까. 그럼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저 20년, 30년 뒤에는 저 넓은 들판, 쌀 농사를 누가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저거 언젠가 기업농이 하겠지, 로봇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저기 농촌의 평균 나이가 68세예요, 68세. 20년 뒤면 88세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저출산이에요. 그럼 우리 그거를 누가 다 커버할 수 있냐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귀여도 마찬가지고요. 귀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심상치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량 얘기 잠깐 했지만 식량도 무기화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거기서 올리는 대로 우리는 그걸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또 우리가 농촌뿐 아니라 우리 서울과 경기도로 전입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수도권 과밀화가 심해지고. 우리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만 합치면 약 2,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공간이 큰데 그 다 합쳐서 2,600만이에요. 그 반반이에요. 섬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골은 더 이제 줄어들면은 섬처럼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좀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했을 때 골든타임은 놓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뭐가 있으면은 조금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다. 갈등 해결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가 한국을 좀 몰락시키고 있죠. 솔직히. 자, 예를 들어서 평균 올려치기 문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일상에서 어떤 수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은 300만 원 정도예요. 평균 월급이. 근데 커뮤니티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 SNS에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휘황찬란한 인테리어 하면서 이게 평균인 것처럼 보여주면은 박탈감이 생기고 근로의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트라이 하려고 하고도 안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결혼 연령 자체가 높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만큼 해야지, 이건 갖고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늦게 결혼하니까 당연히 저출산이 되는 거죠. 아기를 둘 낳을 걸 우리 하나만 낳고 말자라고. 내 나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도 이제 내려가고 뭐 도전이라든지 시도도 안 하게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안 좋은 문화들이 점점 있는 거고 이 문화가 없어지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평균 올려치기 문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도한 경쟁 문화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 문화도 있죠. 어떤 직종에는 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만한 수치의 어떤 그런 거 태움 문화. 여러 가지 성평등 관련된 남녀 갈등 문화도 더 심해질 확률이 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민자에 대한 문화 같은 것도 심해지는 거죠.
종교 문화. 피부색이 다른 걸로 해서 놀리는 경우 없으면 좋겠는데 해서는 안 되지만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암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서 우회항하거나 힘든 상황은 되지만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국가예요. 야, 우리 이제 난파선이니까 뛰어내려야 돼. 빨리 외국가 이민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영어도 잘해놓고 수학도 잘해놓고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4차 산업준비 잘했으니까 1티어 국가니까 너무 괴념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 살려고 하고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하거나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잘 먹고 잘 살 방법 많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로를 잘 설정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신 점점 하늘이 맑았던 거에서 어두워지고 있는 걸 미리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고쳐야 될 핵심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학교 현장이나 사교육 뭐 학부모님 만나는 직업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 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지거나 제가 외람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한번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수업 참여 비중이 높으면 좀 안 좋은 수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주도하고 학생들이 뭐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원한다. 아주 좋은데 어느 정도는 암기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암기 위주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암기가 있어야지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고 암기가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공부 성적이 낮은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우선 많이 외워라. 그럼 언젠가 이해된다. 어떤 친구들은 이해력이 좋아서 그 순간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반복해서 쌓이고 나서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해 중심보다는 암기 중심으로 좀 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문화가 너무 지양되는 것도 좀 안 좋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조금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긴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포자 방지한다고 정부에서 약간 이 과목을 없애거나 뭘 좀 빼거나 좀 난이도를 낮춰요. 뭐 일리는 있고 또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좋지만 대학에 가서 궁극적으로 이공계 고차원의 수학을 해야 될 친구들이 기본이 없다 보니까 힘듦을 그때 가서 다시 겪는 거예요. 뒤늦게 그때 가서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학생인데 대학생 과외를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하고 현직 교사분들도 수포자를 포기한다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지 난이도를 낮추는 건 어렵다.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잘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낮추는 건 안 좋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바꿔야 되는 거 공감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외국인도 잘 안 쓰는 단어들 아이들 시험에다가 넣는 거 어느 정도는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좀 불필요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수능까지는 좀 이해를 해요. 근데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사실 민원인 응대할 때 쓰지 않을 것들 물론 다 이해해요. 변별력을 위해서 노력한 걸 우리 평가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 이해하는데 좀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자격증 시험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쓰지도 않을 것들 많이 외우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교육계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바뀌고 교육적으로 낭비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좀 한 번쯤은 자격증 시험, 국가 시험 제도에 있는 것들 커리큘럼이라든지 시험 문제 낸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제안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성공을 하려면 유형적인 치트키뿐만 아니라 무형의 치트키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좀 현실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하방의 안정성을 좀 막아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적 치트키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형적 치트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가 끌리거나 키가 크거나 부티나게 생겼어. 혹은 차를 보고 끌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유형의 치트키가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는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 거주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치트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태어난 친구랑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치트키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치트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무형적 치트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격이 둥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민하고 까칠해요. 쟤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둥근 성격이 있는 사람이 환영받고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좋은 성격 하나만으로 치트키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실제로 이거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 무형적 치트키라는 건 결국 예의, 범절, 뭐 배려심, 생활력,
책임감, 겸손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인데 책에 제가 자세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성과 어울린 치트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하거나 소통하는 능력의 어떤 치트키들이 그런 거죠.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잘났다고 학벌이 좋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거나 쟤는 인간미 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오래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혹은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살지만 주위와 잘 어울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 옆에 붙어서 행복해져요. 다들. 이 사회성과 관련된 치트키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뒷담화를 안 해요. 근데 누군가는 쟤 별로였고 그때 아까 부장님 그거 솔직히 별로지 않냐? 토로를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소개해주고 더 밀어주고 내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 그렇죠? 배려심이 높은 사람. 제가 뭐 밥을 먹다가도 뭐 흘리면 바로 무심하게 휴지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작지만 배려심이 쌓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 가장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사 잘하는 친구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인사 하나만 잘해도 정말로 사회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사회성에서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회사 생활할 때 어른들은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은근히 꼰대 마인드가 조금 있어갖고 인사만 잘해도 싹싹하네. 예의 바르네. 이거 하나만으로 다 풀려요. 화 같은 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성실함이나 이제 실행력 관련된 이제 치트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30분 만에 해와 했는데 10분 만에 오면 이렇게 빨리 했어? 좋아해요. 물론 잘했다는 전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회사에. 너 거기 배송하기로 했는데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잠시만요. 해결했습니다.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실이라든지 실행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쭉쭉쭉 하는 이런 능력을 포함해서 성실함이나 실행력 이런 걸 좀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신 멘탈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민하면 안 되고 항상 좀 플랫하면 조금 사회생활 할 때 좋아요. 사람들한테 쉽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 내 메타인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낄 때, 안 낄 때. 내가 여기서는 이 정도 말을 해야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것들만 잘 해도 사회생활이 정말 좋아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죠? 경제적인 감각이나 봉사정신 같은 걸 꼭 기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니들 솔직히 공부 잘하면은 웬만한 거 풀려. 근데 제발 공부 잘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들 같이 나누려고 해. 같이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많이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대인 면접이라든지 기업 면접에서도 나눈 경험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냥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너 지역사회에 어떻게 나눴어? 주위 팀원들이랑 어떻게 생활했어?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나눔 정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 왜? 기업은 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런 걸 필두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라든지 봉사의 정신이 없는 친구들은 뽑히려고 해도 약간 뭔가 아쉬워서 안 뽑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결국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제적인 걸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기 안 맞도록 하는 법. 예를 들어서 절약의 가치를 아는 친구.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팁으로서 제가 드린 게 뭐냐면은 가락시장을 한번 가시라. 방산시장을 가시라. 중국에 있는 여행 갈 때도 이웃시장 한번 가보세요라고 해요. 엊그저께 빠니보틀이 이웃시장 갔다 왔거든요. 그거라도 우선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저도 저희 공동대표랑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시야가 완전 넓혀졌어요. 거기 갔다 오면 여기서 떼와서 지마켓이나 쿠팡에 파는구나. 원가는 이 정도인데 2배, 3배 뛰게 하는구나. 통관비는 얼마구나. 무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알게 돼서 기업에서는 너 이런 것도 알아라고 해서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무형적인 치트키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유형적 치트키만큼 중요하고 또 반대로 무형적 치트키만 있어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걸 가지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니까 부모님들이나 학교, 사회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밸런스가 맞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는 부모님의 행동 같은 게 있어요? 우선은 첫째는 부모님의 말투예요. 보통 명령체라든지 닥친 말들이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 작은 것 같지만 크게 아이들한테 이제 세뇌되거든요. 그거 하지 마. 저기 가. 했니? 이런 식으로 약간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회성에는 좀 안 좋은 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행하는 책들이 국어 문해력과 동시에 말투책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말 하나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녹고 풀리고 차가워지고 관계가 훼손되고 다시 봉합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투 연습도 그렇고 발성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만 공부하면은 좀 우리 시야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부모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맞아. 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흔히 말해서 꼰대스럽지 않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투만 바꿔도 아이들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사회성은 결국 사회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 기르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사회 나와서 어울릴 준비를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학교나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면 사회성을 기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부의 경험을 좀 많이 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 사람한테 내 생각을 참고 사람한테 맞춰주는 훈련, 사람한테 서빙하는 훈련, 사람한테 가서 듣는 훈련, 경청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회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 학원 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딱 하나만 생겨요. 학교 성적, 학원 성적. 이게 사회성이랑은 사실 크게 연관은 없잖아요. 물론 자신감이나 성취감은 있지만, 그 연결은 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들은 대학이나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간다는 얘기는 나 혼자만 잘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플레이 하려면 뭐죠? 성격이 좋아야죠. 다른 사람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어도 봐야 돼요. 경청하는 거. 말투도 예쁘게 해서 팀이 쪼개지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그거 해봐서 안 돼. 너 이렇게 해. 그 순간 팀이 점점 균열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기르는 거니까 사회 경험을 좀 많이 아이들한테 시켜주고, 틈이 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특히 외부로 좀 많이 가고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캠핑을 가도 되고, 공모전을 같이 준비해도 되고, 밖으로 좀 많이 다녀보세요. 여행도 그렇고. 물론 여기 팁이 있어요. 여행 갈 때 관광 같은 여행을 좀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은 가서 현지인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여행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를 가더라도 시골에 가서 시골 할머니들이랑도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보시고, 할머니 어리셨을 때 이 동네 어땠어요? 라고 하면은 옛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마을 풍경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20년, 30년, 50년 전에 이랬어요? 라고 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경험들을 얘기를 듣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여행이 되는 거지, 관광지 가서 착각착각 찍고 맛집 가고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딥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돼요. 자기 주도적인 거죠. 독립적인 거죠.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생활력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들 대신 해주려는 분들 많아요. 왜?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편하니까. 애들한테 되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내가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가이드를 주시고 관찰을 해보시면서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놔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사회성이 생기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서 나중에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청하려는 것보다 독립심이라든지 책임감, 사람들과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요,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빨리 가니까 지름길인 거죠. 하지만 지름길로 가는 순간 과정이 좀 많이 생략돼서 역량으로 쌓이는 거랑은 반비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 가는 미래에서 좀 초등, 중등 시기에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좀 핵심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가요? 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사고력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갈 것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좀 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작가도 되고 강연 활동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 이 사고력 같은 거는 모든 어떤 학습의 기초고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이 생각의 폭이랑 깊이가 정말 깊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본인들이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 뽑냐? 생각 많은 사람, 생각이 특이한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애냐? 가장 기본적일 수 있는 독서를 좀 많이 하시라. 그리고 독서가 아니더라도 훈련할 게 많다. 통찰력을 기를 거 많다. 사고력을 기를 거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책에다가 정말 자세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할 수 있고 지식형 인재가 있어요.
근데 어떤 B라는 학생은요, 지식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말을 이건 저 사람의 생각이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관들은요, 대학에서 사정관들도 그렇고 취업 면접관들은요, 수만 명을 면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달달 외운 거구나. 이건 저 사람의 철학이구나. 이런 게 보인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 자, 제가 사고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 큰 범위로 느껴지잖아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논리적인 사고, 디자인하는 사고, 어떻게 색조합을 할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추론하는 거예요. 딱딱 A, B, C.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주제를 하나 얘기하고요. 이거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라고 해서 딱 논리적인 추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개를.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구조화를 하는 것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력 훈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분석하고 심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어렵게 한다? 아니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쉽게 말하면은 연결하고 확장하는 창의성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마트 그냥 가서 우리가 당장 많은 돈 쓸 필요 없이 아이들한테 3,000원만 주세요. 3,000원 주고 먹고 싶은 거 사와. 대신 특이한 거 한번 사와봐라고 해보세요. 생각보다요, 지금 마트에 재미난 거 정말 많아요. 자, 초코파이 메론 맛도 있고요. 초코파이 바나나 맛도 있고요. 초코파이 수박 맛도 있어요. 저희 어릴 땐 초코파이 정 하나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은요, 소품종 다량화돼서 정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베스킨라빈스가 치킨집이랑 콜라보도 하고 있고, 우리 구두, 말표 구두 거기랑 음료수랑 업체랑 콜라보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로운 과자, 새로운 라면, 새로운 음료수, 새로운 브랜드, 이런 것들을 실상에서 그냥 마트에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제조원은 어디고 누가 만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판매는 누군지. 그럼 2가지예요. 제조원이랑 판매원이 같은 데가 있어요. 빙그레에서 만들고 빙그레에 팔 때도 있고, 동원 F&B에서 외주를 주고 빙그레에 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라벨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도 어머니 보시면요, A라는 회사는 자기가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근데 B라는 회사는 만든 걸 외주 준 다음에 자기가 라벨만 해요. 포장지만 바꿔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들은 똑같은 원료인데 포장지만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국 이 마케팅 브랜드의 파워를 믿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돼. 그렇게 분석.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시작하고 쉽게 시작해서 점점 그 높이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책을 처음 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중에 나온 잘 팔린 책들을 한 5권, 10권 사요.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이 사람 구조를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걸 해야겠구나. 이런 건 전략적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구조화한 것들을 분해하고 끄집어내서 내 걸 같이 붙이는 거예요.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학교랑 가정에서 제가 한번 인물 분석을 해보라고 해요. 제가 우리 TV 볼 때 우리 아이들 뉴스 보면 좋겠죠. 시사 상식도 한번 늘리고. 근데 그건 이론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대신 아이들이 보는 예능 보면서 유재석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유재석이 재산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했어요. 이 사람은 탑인데 CF 1년에 얼마 찍는데 이 정도 하고 있고, 런닝맨 출연료가 얼마고, 고정이 얼마고, 광고비 얼마고, 그리고 나가는 비용, 세금 비용, 종소세, 건보료 이런 거 생각해서 이 정도 벌겠다. 근데 그거를 탑 위치에서 20년 했으니까 곱하기 20을 하면은 얼마 억 원 이상 있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 확률이 커요. 그럼 똑같이 같은 걸로 아이유 재산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BTS 재산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러면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을 보게 돼요.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그럼 그런 식으로 인물 분석을 하는 거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어려운 어떤 전통의 우리 전통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강감찬, 이순신 이런 인물을 보고 위인전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좋은데 현실에 있는 사람들 걸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연예인도 그렇고 자서전 쓰잖아요.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기업인들이 쓰는 자서전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이소 회장님이 쓴 게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읽고 다이소를 가보시면 또 달라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정치인들이 쓴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치인들 볼 때 내가 만약에 좌성향이든 우성향이든 반대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정치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돼서 정치 문화가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 같은 걸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인물 자서전을 읽게 하고 싶다 싶을 때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게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잡스 관련된 영화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영화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자, 삼국지를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삼국지. 침착맨이한 삼국지를 보셔도 되고 삼국지 관련된 영화도 있고요. 삼국지 관련된 만화도 있어요.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물 같은 분석도 하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은 거예요. 자, 아까는 제가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판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기존의 판을 갖고 있는 걸 조금씩만 비틀면은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져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는 달라져요. 풍경이 달라져요. 제가 여기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관점이랑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아이들이랑 야, 우리 지금 저 뉴스 나왔는데 산불 나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해? 재난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셔도 아이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작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아, 정부는 이게 부족했어. 아,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저 차관은 뭐가 부족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그런 식견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이에요. 비난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좋아해요?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다시 연예인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아이유가 꽃갈피 3번째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전 좋아하거든요. 아이유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좋지만 안 좋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번 리메이크 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나라면은 원슈타인도 좋았지만 다른 피처링 가수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여기 있는 노래도 좋은데 아이유 음색에는 이런 음악도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또 비판적으로 하는 거고, 표지 디자인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이거는 조금 편집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눈높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하시면은 아이들도 재밌고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소통도 되니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과가 혹시나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과 소통이 되니까 재미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능력, 사고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 꼭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도 있으면은 한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까지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SNS에 정리하면 제일 좋아요. 왜? 이걸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이게 쓴 다음에 뭘 콘텐츠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좋아요 한번 누르거나 댓글 한번 써주면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잘 만든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작은 성취가 쌓이면 역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즘 쇼츠가 정말 잘 돼 있고 인스타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조금만 힘줘서 만들면은 금방 5만, 10만 조회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100단위, 300단위 하는 거랑 2000단위 하는 거랑 3만 단위로 누가 보는 거랑 기분이 달라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정말로 500뷰, 300뷰 있다가 갑자기 다 올려놨더니 2만 뷰 찍힐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그럼 그거 하는 순간 하나 더 만들고 싶어져요. 더 정리하고 싶어요. 빨리 책 읽었으니까 독서로 컨텐츠 만들어야지. 아,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알고리즘 노출됐네. 그럼 이번에도 연예인 붙여야겠다. 이번에도 좀 후킹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지혜로운 생각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3가지를 가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에서 재능은 타고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재능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맞냐 노력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 2가지의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재능의 크기를 이제 일종의 누가 태어날 때 갖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를 뭐 95, 뭐 운동 능력을 80, 그다음에 예술을 70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를 잘하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건 보통 테스트를 거치거나 이런 걸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좀 공부 쪽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의 재능을 좀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머리를 재능으로 타고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렇게 됐으면 모두가 다 최상위권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공부머리가 70이고 운동 능력이 85인 친구가 있다라고 뵀을 때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걸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남들보다 몸 쓰는 건 잘하네. 그런데 공부는 좀 그렇게 특출난 게 아닌 것 같아.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반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라는 게 보통 갈립니다. 예를 들어 돈과 시간과 재산을 투자해서 좀 학원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그 부족한 공부머리 부분을 메꾸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2, 3년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에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공부는 좀 적당히 하더라도 네가 남들보다 몸을 잘 쓰니까 좀 소방직이나 경찰관이나 이렇게 몸을 쓰는 공무직으로 네가 시험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능은 씨앗이고 그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력이 언제 들어오냐? 자, 우리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재능이 공부머리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의 효율도 좋고 능률도 좋고 하나를 암기하거나 할 때 이해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위권 혹은 중위권까지 이런 사람들은 노력으로 충분히 그 윗단계를 넘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능의 씨앗이 그렇게 공부 쪽으로 가중치가 있지 않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노력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노력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라는 말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 몇 등급이니 국어 몇 등급이니 영어 몇 등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노력에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너가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가 만약에 2등급이고 노력도 2등급으로 한다면 그 아이를 만약에 넘어서려면 내가 공부가 2등급이라도 노력을 1등급으로 해서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중상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 상위로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애매하다면 영어에 집중하라고 책에 나오던데 왜 수학이 아닌 영어일까요? 일단 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책에 공부가 애매하면 영어를 하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공부가 애매하면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수학이고, 두 번째가 영어고, 세 번째가 독서인데, 자, 여기에서 수학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능과 노력에 빗대면 수학도 일종의 재능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실제로 수학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을 풀 때에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의도하는 걸 파악하고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그걸 옆에서 보면 좀 벽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상위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최상위권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거고, 문제은행식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독서라는 게 문제가 티가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강제로 읽힌다고 문해가 좋아지거나 강제로 읽힌다고 독해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휘가 늘어서 이해하는 인지력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빛을 발해서 읽은 티가 난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영어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일종의 그냥 독해 지문이 돼요. 비문학 지문이 되거나. 그런데 이 영어를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자체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단어를 외웠고 얼마나 많이 표현을 외웠고 얼마나 많이 그 외국적인 표현에 우리가 능숙해졌냐가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암기에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돌아오는 과목이 바로 영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어를 하고 있으면 일종의 인생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회사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가 모든 코딩 영역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취준생들이 가져야 될 그 많은 스펙들 중에 내가 뭔가 하나 떨어지는 스펙이 있더라도 영어를 잘한다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수학, 영어, 독서 중에 공부가 애매하면 그래도 일단 영어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영상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테니까 학부모님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걱정 많으시고 자녀를 키우는 입시 공부하는 관점에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미리 초반에 다져 놓는 게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의 양이 확 많아지는 게 사실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사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원가에서도 일단 영어를 초반에 잡아 놓으면 학생이 국어,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혹은 사탐, 과탐이 약점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성적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낮은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거나 혹은 하위권, 우리가 요새는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엔 한 3, 4등급 그러면 중위권이었고 4, 5등급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3, 4등급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관련된 진로 컨설팅도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의자에 오래 앉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한 케이스 중에 공부는 2등급대예요. 꽤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오면은 자기 바쁘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자기 바쁘고, 그래서 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일종의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한 2시간 지나면 졸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 공부 체력이라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부터가 학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순수 집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과 습을 얘기할 때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습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깨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집중력보다는 내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나를 바꾸는 것보다 제일 빠른 게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핸드폰을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 쓰지 마. 그러면 학생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 시간에 내 방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문 앞에 파우치에다가 넣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암기력입니다. 학생들이 중하위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한 60점대 에서 70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 못하면 50점대 미만이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킬러 문항을 막 전반에 걸쳐서 내지는 않아요. 마지막 한 10점 정도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내고, 사실 그 외에 고득점이 붙어있는 문항을 제외하면 사실 암기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8, 9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되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소 2등급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암기를 해라. 차라리 암기를 해서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차라리 외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남들보다 하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남들보다 1분 더하기, 남들보다 2분 더하기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쟤보다는 1분 더 해야지. 내가 쟤보다는 한 걸음 더 가야지. 일종의 내 친구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를 딱 잡아놓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하나를 더 한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5분 늦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스카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거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똑같이 앉아있는 저 너머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나는 제가 집에 가고 5분 뒤에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좀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목표를 좀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한 번에 막 2등급으로 간다거나 우리 아이는 50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2시간 집중을 계획을 잡는다거나 우리 아이는 오늘의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일주일치 계획을 잡아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뭔가 단련이 되는 게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뇌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상인 이 도파민을 아이가 받기를 위해서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일단 작은 성취부터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낮게 잡으세요. 적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야, 너 오늘 공부 끝까지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일단 30분 앉아 있어. 30분 동안 핸드폰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너 성공이야. 그래서 아이가 그 30분에 적응이 되면 이제 30분은 온전히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늘려서 아이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좀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또 여기에 조금의 집중력, 조금의 응용력이 더해지면 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루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제가 책에는 대학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썼고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지도 썼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학벌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희미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학벌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이 희석되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건 예전에는 학벌 그러면 거의 100개의 가중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학벌이 한 80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학벌 안 좋은데 네가 어떻게 상위권에 가? 네가 학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그래, 네가 학벌이 좋지 않지만 네가 다른 분야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네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부 사례만 보고 이 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중퇴해서 최종 학력 그러면 대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진로교육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학에 못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었냐?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반에서 계속 1등을 했었고 저는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고 심지어 계속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사업을 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구르면서 일을 배우고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부족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제가 만약에 학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가만 살펴보면 거의 뭐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다 그런 대학교 나와서 졸업할 시간도 없이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나 한번 살펴보면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토스 창업자 같은 경우엔 서울대학교,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크래프톤 창업자인 경우에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 밀리의 서재 대표도 서울대학교 컴공 출신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사회에 여전히 고학력 선호 현상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학벌이 의미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기울기는 아직까지는 완만해요. 아직까지는 완만하고, 왜냐하면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받았던 세대들이 아직 사회 전반에 골고루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완전히 희석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고학력이네 라고 했을 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사회의 분위기 역시 고학력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것과 예전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뭔가 고학력이라고 해서 얘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였다면 자네 그 대학 나왔어? 그러면 참 뭐든 시키면 잘하겠구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회에 고학력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학이 점점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이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학과가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 각광을 받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공들은 대학에 가야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을 리드하는 전공이 뭡니까? 4차 산업, AI 이런 전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전공들에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배울 수 있는 대학에 가야 돼요. 그런 전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너 어떤 대학 나왔어보다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 나왔어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지고, 또 그런 학과에 좋은 교수진들을 가진 보유한 대학이라면 점점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은 4차 산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서 미중이 경쟁을 하고 유럽들이 자꾸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결국 선도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시대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의 판도가 그 조그만 드론으로 인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드론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 반도체들, 그다음에 자율주행들, 그다음에 센서들, 이런 기술들이 다 4차 산업에 맞닿아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핵심이 될 거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대학밖에는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고 내가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선도한다기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학을 가야 인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대학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물에서 놀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인맥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좀 1차원 발상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옆에 둔다라는 건 그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의 인사이트가 넓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단순히 만남으로 인해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좀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런 문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한 성공의 입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문을 두드리던가,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야, 서울대 들어갔어? 고려대 들어갔어? 연세대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7차 교육과정을 거친 세대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전화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 네임밸류로 따졌다면 저의 시대를 좀 거치면서는 전공이 뭐냐에 이제 좀 더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좀 선호하는 학과 혹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학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유망 직종이라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망 직종이라는 거는 거기로 취업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로 가야 뭔가 우리 아이의 자녀의 돈벌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를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수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한 공대를 들어가고 이공계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이 불어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의 대부분이 사실 이공계 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의대 열풍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꾸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소득 순위를 내보면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그 고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의대를 제외하면 그 밑의 단계에서 의대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그 정도 급의 연봉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지금 나오는 분야가 이공계라는 거죠. 그럼 이 이공계를 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수학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그 분야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공계지만 수학 능력이 필요 없는 그런 학과를 골라서 가는 게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질학과 중에서도 현장조사가 좀 중심이 되는 학과라든가 아니면 생물학, 환경공학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주가 되고 알고리즘이 주가 되지 않는 뭔가 계산이 주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내가 뭔가 분석하고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 이공계열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전 입시 전략을 좀 활용해서 공부머리를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시 전체의 비중을 보자면 정시가 40%, 수시가 60% 정도 됩니다. 정시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을 보는 건 공부머리가 좋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수시라는 건 조금 다른데요. 수시 모집이라는 건 요새 흔히 말하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오로지 수능 점수가 아닌 최저 정도의 수능 등급만 맞추면 나머지 변별력은 내가 학교에서 해왔던 생활로 판단을 받는 그래서 학업적인 능력, 그다음에 진로적인 능력, 공동체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면 지방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소수 전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많은데 이런 전략들을 모른다면 내가 공부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정시 파이터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시에는 재수생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포함된 피지컬로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시 전략만 잘 세울 줄 알면 내 부족한 공부머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상향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전 진로 역량을 길러주면 됩니다. 이 실전 진로 역량이라는 게 앞에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잖아요.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을 때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기획력, 뭐 마케팅력, 그 다음에 뭐 말하는 능력, 글쓰기 능력.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사회에 나가도 뭔가의 졸업장이나 뭔가의 스펙 없이 그 본연의 능력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진로 역량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가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역량을 오롯이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 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초중고 대까지의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전 진로 역량은 이 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분야, 어떤 직종에 들어가더라도 다 써먹어지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서 학생부에 반영이 되고 세특의 기록이 되고 내가 하는 활동에 그것들이 녹아들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진정성이 실리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행특을 적거나 세특을 적을 때 이 아이가 기르고 있는 그런 실전 역량들이 반영된 그런 기록들이 남을 거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볼 때 이 친구가 되게 진정성 있게 진로를 탐색을 했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고 굉장히 뭔가 외부 활동으로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구나 라는 것들을 어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부머리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입시 진로에서 좀 달라진 3가지 핵심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입시 진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예전과 달라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1순위입니다. 학원가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신은 신이다.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 말은 사실 내신의 어떤 영향력, 수능 등급의 영향력, 성적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내신만 좋고 성적만 좋으면 학생부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졸고 어떤 활동에 참여도 안 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 풀고 있고 영어 시간에 국어 문제집 풀고 있고 그래서 내신도 잘 받았고 수학 능력 시험도 잘 봐서 수능도 좋게 봤어요. 그러면 학생부 상관없이 이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두 친구가 비슷한 어떤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건 이 아이가 진로 역량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드러났냐, 삶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태도들이 이 아이의 교과에 또 이 아이의 수행평가에 어떻게 녹아들었고 이 아이가 진로를 탐색하고 공부하는 데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연계가 되었는지가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대 그 보도 자료를 봐도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걸로 보여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3, 4등급에 머무르던 사람들도 사실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면 이 학생들을 뭘로 변별을 할까요? 이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학생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찾는 방식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에게 예전에는 정답을 요구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 학생을 판단할 때 뭔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그 학생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혹은 면접 대비를 통해서 뭔가 모범적인 답안을 좀 줄줄 외우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의 방식이 뭡니까? 사지선다, 주관식들이 다 정답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들 위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생활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답을 찾고 정답을 말하는 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는 입시 현장에서는 대답을 하는 주체가 입학사정관, 판단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난식으로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면접장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맨홀 뚜껑이 몇 개일지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가 2분 뒤에 멸망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가족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장 탈출할 수 있는 2인용 우주선이 있을 때 누가
타고 탈출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글로벌 대기업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문제였다면 이제 이런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 혹은 자기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학생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요구할까? 왜냐하면 이제 정답은 AI가 내려주거든요. 정답은 사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시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의 문제들,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무조건 하면 됐었던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펙 중심에서 진로 역량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스펙은 여전히 유리합니다. 유효하고요. 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은 일종의 뭐 보약 같은 느낌이었어요. 산삼도 넣고 뭐 탕귀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었으니까 야 몸에 좋은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 좋겠지? 나 이 정도로 몸에 좋은 건 다 넣었어. 난 보약이야 라고 어필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거 오히려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 스펙을 도대체 왜 쌓았는데, 네가 그 외부 활동을 왜 했는데, 굳이 너한테 외부 활동이 필요했니? 학교 활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 네가 한 어떤 수행평가나 너가 한 교과 활동은 전혀 이 전공에 대한 너의 의지가 없는데 단순히 네가 소논문 써왔다고 내가 너를 높게 평가해줘야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과한 활동, 막 나열식의 활동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활동, 깊이 있는 활동, 또 진로가 탐색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입시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특히 그런 것들로 바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 선택 역시도 그런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네가 이 전공에 정말로 진심인 과목을 선택했구나. 너 우리 전공 들어오고 싶은데 왜 이 과목을 듣지 않았니? 정말 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학생 부모님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입시 전략 3가지가 있으시다고요. 특별히 좀 중위권에 타겟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이 공부머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자에 앉아라, 뭐 주변 환경을 설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암기를 해라. 그래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건으로 충분히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최상위권의 학생이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학생은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노력 이상의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입시니까요. 첫 번째는 탐구 과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탐구 과목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국영수 위주로 진도를 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벌써 고1 수학을 해요. 우리 아이 학원을 보냈더니 벌써 수능 지문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들이 발목을 잡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왜냐하면 사탐, 과탐은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돼야 내가 그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영수만 바라보다가 막상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위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 직전까지는 어쨌든 풀어냈다라는 의미잖아요. 변별력 있는 문제 전까지 풀어냈고 좀 실수로 한두 문제 더 틀렸을 때 우리 중위권이라고 부르고, 변별력 있는 문제만을 틀렸을 때는 중상위권, 상위권이라고 부른다면
변별력 있는 문제도 틀리고 실수로 암기를 못해서 한두 문제 더 헷갈려서 틀렸을 경우에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탐, 과탐을 그대로 납두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난 공부의 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탐, 과탐에 쏟아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시 6장 카드를 쓸 때 보통 하향 6개, 그다음에 안전 한 2개, 상향 뭐 한두 개 쓴다 그러면 이 상향 지원을 했을 때의 수능 최저합을 결국 사탐, 과탐 때문에 말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위권일수록 사탐, 과탐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꼭 충분히 전체 커리큘럼 중에 사탐과 과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이 누적되는 기록의 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위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당장 내년에 고1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인데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단기간 내에 학생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바뀌려면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또 이런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결국 최상위 성적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학습 누적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학습 누적을 충분히 쌓아왔냐. 우리가 커리큘럼이 최상위권이라고 더 많이 주어지고 하위권이라고 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6년의 시간 동안, 그죠?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의 시간 동안 동일한 커리큘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고3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그러면 공부의 양이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개인의 어떤 공부머리의 가중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효율적으로 짧게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노력을 들여야 될 수 있겠지만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누적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4세 고시, 7세 고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누적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한 번에 확 바뀔 거라는 기대를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바뀔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애가 달라졌네. 누구 만나고 오더니 완전히 애가 다른 사람이 됐어. 그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중위권에서 갑자기 다음날 상위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가면 중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야, 나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어 하고 온 애도 그 학교에 오면은 갑자기 막 13등 되고 15등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을 구석이 사실 정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도 결국 그 누적의 힘을 믿고 정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 역시도 길게 보면 사실 어떻게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학습 누적량을 늘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중위권의 학생들도 누적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야 돼요. 운동할 때 헬스 하다 보면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폭발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뭔가 성적이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적량이 쌓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탐색의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포트폴리오로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등학교 자소서, 고등학교에서 써야 되는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에 다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적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속해 있는 교육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아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어렵다.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학 입시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입학사정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싹 모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입학사정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로 탐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예 진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할 거야. 이거를 조금 더 불리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진로를 과연 이 아이가 탐색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저 학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개연성 있게 바뀌었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 개념이 눈에 들어왔고 요 개념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저런 학과를 내가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학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불확실한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거의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누적되지 않았거든요. 학습 누적량처럼 저는 진로 고민에도 누적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진로 고민에 누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너 진로 고민해봐 그러면 사실 못 찾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좁혀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무기가 되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로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오해를 좀 바로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진로 상담을 좀 여러 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진로 교육을 해왔고 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성적표, 학생의 수치, 학생의 어떤 드러난 정량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코스를 짜주는 어떤 입시 상담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건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입시에 대해서 걸쳐있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세 가지로 좁혀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로를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질문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로 좀 내려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진로를 찾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냐라는 말씀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도 좀 어느 정도 이어져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진로라고 하는 게 사실 방향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진로 특강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아갈 진짜 길로자로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로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로는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사실 저희가 대학생들도 방향 고민을 하고요. 사회 초년생들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내년에 40살이 되는 저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고민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궤적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로 고민을 그러니까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말씀은 괜찮다. 중요한 건 그 진로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 진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탐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로를 못 정해서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왔고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일단 내가 흥미를 가진 학과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뭔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에 대한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에 대한 납득을 학생부로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진로를 찾아가는 그 자세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정했고 또 갑자기 막 꿈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사실 선택 과목에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전공이 무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 1학년을 다니면서 진로 탐색할 수 있는 학년을 한 학년 더 줘요. 거기에서 공통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전공 계열로 갈지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제도들도 요즘에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학생이 진로를 찾고 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진로를 못 정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적만 좋으면 입시에 유리하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당장 다음 주에 중간고사고 그거 지나면 기말고사고 그게 다 내신으로 치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과에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당장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성적이 좋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성적이 좋으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일단 성적이 같으면 그거에 대한 변별을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 흔히 말해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학업 역량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부족해서 수능 최저업도 못 맞추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높이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냐 그러면 굉장히 좁은 문에 우리 아이를 던져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디 뭐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과한 활동을 해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주어지는 진로 체험,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모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비교과의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하면 그 시간만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 어떤 사교육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과한 스펙을 쌓지 않는 것, 그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꼭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해야 되는 비교과 활동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시간은 해야 돼요. 내가 진로 체험해야 될 시간에 수학 문제 열어놓고 수학 문제 푼다고 내 수학 점수가 갑자기 5점이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활동은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쓴 소감문이 선생님이 기록되는 세특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 체험을 할 거라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보다 더 가능하다면 아이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과연 입시에 도움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비교과랑은 조금 달라요. 비교과는 어쨌든 교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교과, 비교과 활동이 아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뭐 예를 들면 학생이 갑자기 코딩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뮤지컬에 나간다거나 아이가 막 갑자기 일러스트에 꽂혀갖고 일러스트를 한다거나 저희 딸내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학생이 개인이
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자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이 있잖아요. 서류에는 다 그럴싸하게 적혀 있답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다 마사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는 선생님들이 뭐 한두 해의 생기부를 적어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어느 정도 중상 이상 되는 생기부들을 적어준다고 해요. 특히 성적이 좋은 애의 생기부는 잘 적어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돈을 좀 들였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엘리트급의 생기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제 이 입학사정관들이 깨냐? 문을 열고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 생기부처럼 생기지 않았을 때 깬다라고 합니다. 생기부처럼 생긴 애들이 있대요. 내가 읽으면서 상상됐던 이 아이의 눈빛,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말투, 이 아이의 어떤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보고 야, 이게 여기 적혀 있는 친구가 들어온 거 맞아? 아니면 말을 좀 시켜보면은 이거 진짜 얘가 한 거 맞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내가 생기부에 기록된 대로의 인간이냐라는 문제인데 결국 내가 원하는 활동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내가 원해서 하면 내가 생긴 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입시는 장기 레이스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많이 무너지냐면 초중학교 때까지 어떤 학원 공부에 절여진 애들. 그래서 뭔가 학원으로만 쭉 달려서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개인의 스트레스 해방 없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온 애들이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점이 공부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이에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공부의 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문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수적으로 길게 필요해요. 예전에는 간단한 단어였다면 지금은 뭔가 복잡한 한자어가 나오고 뭔가 개념어가 나오고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볼 것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내 걸로 체득시켜서 내가 문제에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을 어떤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마음만으로 이겨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원해서 나의 어떤 동기부여로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공부에만 아이가 절여져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맞닥뜨린 벽을 봤을 땐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학교 생활에 녹아들고 내가 뭔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문제의식도 느꼈고 내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물론 학습 누적량이 그만큼 따라오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나를 밀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라는 물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서 뭔가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머리 써야 되는 활동들을 피해서 도피처로 생각해서 여기에 와갖고 이 활동하는데 앉아갖고 뒤에 앉아갖고 막 졸고 있고 뭐 영화 감상부 들어갖고 뒤에서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